네. 아까 그 문제 풀기 전에 저한테 이제 책은 올해 개정하잖아요.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새로 나와요. 2015년에 새로 나오는 거고요. 이론 책하고 다 기출 문제집 다 새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아마 거의 당일날 거의 나오더라고요. 책이 다 당일날 나오고요. 그리고 7월 달에는 제가 암기카드도 올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암기카드가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암기카드는 뭐냐면은 이걸 책으로 만들었는데, 아까 1에서 6월 달에 그 기출 문제를 풀잖아요. 기출이 이제 국시하고 임용고시 기출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푼 거를 암기카드로 만들었어요. 책으로. 이거는 핵심이죠. 여기에서 거의 다 오타와도 여기에 있었고, 여기에서 이번 시험에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암기카드 이때 나오고, 이 암기카드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쪽에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 주관식은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중요하댔잖아요. 책만 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답이 있어요. 답이 이제 거의 좀 구조화된 답, 구조화해서 표로 이렇게 해서 내가 답을 했는데 내가 빠뜨리는 부분을 이걸 보고 채우는 거죠. 주관식 공부는 그래요. 내가 이거를 로봇가 아닌 이상은 모든 게 정확하게 출력하기 힘든 거거든요. 엇비슷하게 쓰고 안 쓰는 부분은 보고 내가 다시 그걸 암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암기카드, 근데 이 암기카드는 6월 달은 선생님들이 그 이론 듣고 이제 그 문제 푸는데 시간이 다 들기 때문에 암기카드는 이때 보기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때는 암기카드 복습을 해야 되잖아요. 복습으로서 이 책을 이용하는 게 효과가 좋았다고 저는 거짓말하고 선생님들 했던 얘기를 전달하는 거이거든요. 그래서 암기카드 이때 그래서 기출 역량을 잘 고 이제 완벽하게 다시 복습으로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내가 할 얘기가 있었는데, 그리고 문풀은 제가 수요일에 한다고 했잖아요. 수요일에 8시부터잖아요. 그래서 8시부터 보통 1시 정도까지 선생님들이 이제 문제 보고 답 쓰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서답형, 기입형, 논술형이라고 다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여기 와서 실제로 인출을 하는 거죠. 내가 입력을 했으면 인출, 암기가 되는지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해설은 점심 식사하고 2시부터 해설을 해요. 이때는 이제 문풀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이론은 9시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이론은 좀 가볍게 하려고요. 가볍게 하려고 제가 마음을 하고 있어요. 나도 사실 올해 되게 힘들었어요. 그거 이론 모든 것들을 설명해 줘야 한다는 어떤 강박관념이 있었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구나라는 생각이 나도 좀 들어서, 그래서 이제 좀 이론 수업은 좀 가볍게 이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풀 다시 문제 나갈게요. 2번에서는 지금 운동 중에 무릎에 상처가 났죠. 그래서 상처는 지금 소량의 삼출물이 나오고 하이드로클로로이드 드레싱 적용. 그래서 여기서 보면 꺼즈 드레싱과 비교했을 때 하이드로클로로이드 드레싱 가지는 장점 5가지를 서술을 하라고 했고요. 이것도 거의 다 쓰셨어요. 내가 말이 많아서 다 물어봤더니만 거의 다 쓰셨더라고요. 이거를 완벽하긴 안 했어도. 왜냐하면 하이드로가 뭐예요? 물이잖아요. 내가 스포요법을 했거든요. 스포요법을 이렇게 그 수두 간호에 스포요법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또 꺼즈 드레싱과 비교했을 때라고 했으니까 이게 스포요법이라고 물을 사용한 어떤 드레싱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2번. 그래서 두어덤이라고 하는 게 상품화된 거는 두어덤이죠. 그리고 상품화되지 않고 우리가 학교에 쓸 수 있는 것이 이 스포요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서 보면 문제에서 이제 거즈 드레싱과 비교했을 때라고 문제를 냈어요. 그렇다면 비교의 의미가 뭐냐? 이제 이렇게 비교라고 하는 것이 작년 논술에서 비교하라는 RA랑 OA의 증상을 비교하라는 게 시험에 나왔고, 지금 여기서도 거즈 드레싱과 비교를 했을 때 이제 하이드로클로로이드 드레싱의 장점이죠. 장점을 쓰라고 해서 비교하라. 그래서 비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유사점, 다른 점, 이게 비교하는 거거든요. 유사점과 다른 점. 그래서 이제 꺼즈 드레싱과 하이드로 드레싱의 이제
유사점이 뭐냐? 유사점은 상처 보호죠. 얘네들이 상처. 아까 상처에는 그 상피세포가 없어졌기 때문에 상처가 이제 감염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상처를 보호해서 이제 보호를 해서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거. 감염되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 꺼지대신과 유사한 얘의 장점인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얘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래서 그 장점이 아까 가습, 습도를 유지하게 한다는 게 얘의 중요한 장점인 거죠. 꺼즈 드레싱은 습도를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수분 상태를 만들어줘가지고 수분 상태가 왜 중요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유가 조직이 특히 상피세포, 상피세포라고 하는 거는요. 그 겉에 있는 세포가 상피세포예요. 그 상피세포가 만들어진 상피세포가 이동하도록 하고 또 유가조직과 뭐 상피세포의 형성을 잘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것이 수면 상태에 있을 때 이게 잘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이게 잘 형성이 되니까 상처 치유가 잘 되는 거죠. 상처 치유가 잘 되면 상처 치유가 더디면 반응이 형성이 되죠. 상처 치유가 잘 돼서 형성이 최소화되어진다. 상처가 잘 치유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스포요법의 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삼출물을 얘가 흡수한다는 거예요. 이 삼출물을 흡수한다는 거. 그렇다면 삼출물은 왜 안 좋냐? 삼출물에서 다시 세균이 감염이 생길 수가 있죠. 세균에 의해서 감염이 생길 수가 있고, 이 삼출물이 또 옆에 있는 피부로 얘가 흐를 수가 있죠. 삼출물이 옆에 흐를 수가 있는 거야. 흐를 수 있다는 거고. 또 이 수분 상태를 유지를 하면 또 좋은 게 뭐예요? 괴사 조직을 제거하기 쉽다는 거예요. 괴사 조직이 있으면 얘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거고, 또 괴사 조직이 있으면 상피세포 형성을 막거든요. 상피세포가 형성을 막기 때문에 괴사 조직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의 의사들이 보면은 상처 있을 때 괴사 조직을 다 긁어내는 거 보셨죠? 그래서 이런 장점을 이제 스포요법 하이드로클로라이드 드레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쓰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을 했을 때 제가 다루었던 거는 이 정도로 좀 이렇게 다루었었는데, 그래서 많이 쓰셨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3번 문제도 이제 중요한 거였죠. 린넨 검사랑 웨버 검사의 방법하고 정상 소견을 묻는 거죠. 린넨하고 웨버.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림에서 보면은 그림 보면은 이 검사 방법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웨버 검사는 이제 이게 웨버 검사하고 이제 링 검사는 이쪽에서 하는 거죠. 링 검사. 웨버는 이제 머리에다가.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쓰신 분들이 간혹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그래서 웨버라고 하는 것은 이 음차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음차가 진동하는 음차죠. 이 진동하는 음차를 머리에다가 대는 거죠. 머리에 댄다. 그래서 진동을 하니까 이거는 골전도를 보는 거예요. 골전도. 우리가 소리를 인식하는 거는요. 소리를 우리가 인식하는 골전도와 공기전도가 있어요. 골전도하고 공기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소리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웨버 검사라고 하는 거는요. 진동하는 음차를 통해서 골전도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청각을 인식하는 거는 이걸 해석하는 거는 축두엽이거든요. 축두엽에서 우리가 청각을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골전도를 보는 건데 지금 그 문제에선 정상의 결과를 쓰라고 했잖아요. 방법은 그거죠. 진동하는 음차를 머리나 이마 위에 댄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 소리가 더 들리는지를 묻는다. 그게 방법인 거죠. 그렇게 물었을 때 정상은 뭐예요? 양쪽에서 소리를 동시에 듣고 동시에 얘가 소리가 끝나는 걸 인식하는 거겠죠. 소리를 동시에 듣고 소리를 없어지는 걸 동시에 인식한다. 동등하게 소리를 느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링 검사는 어떻게 하느냐? 링 검사는 공기전도와 골전도를 보는 검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링 검사는 유양돌기, 우리가 귀 뒤쪽에 있는 돌기가 귀 뒤에 이쪽에 귀가 있고 뒤쪽에 돌기가 있어요. 귀 바로 뒤에 여기에 좀 돌기가 있거든요. 그 돌기에다가 유양돌기를 이렇게 대는 거예요. 유양돌기가 아니라 진동하는 음차를 귀 뒤쪽에 유양돌기에다가 얘를 이렇게 대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골전도를 붓는 거죠. 골전도. 그런 다음에 얘가 이제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할 때 그때 바로 다시 귀 앞으로 얘를 얘 이름이 뭐죠? 전도계. 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음차, 진동하는 음차를 귀 앞에다 이걸 놓으면 그거는 공기전도를 보는 거예요. 공기전도. 놨을 때 이 골전도와 공기전도가 어느 음이 더 크고 더 오래 지속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링 검사. 정상 반응은 어떻게 되느냐? 정상. 그래서 누가 더 크고 오래 들리느냐? 공기전도예요. 공기전도가 더 크고 오래 이제 들린다. 그럼 걔는 정상인 거예요. 그게 이제 정상의 결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갈게요. 4번 문제에서는요, 모유수유와 관련하여 뇌하수체 전역과 후엽에서 분비된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호르몬의 명칭을 순서대로 쓰고 분만 후 각 호르몬의 작용에 대하여 2가지씩 이제 서술하시오 그랬죠. 분만 후 각 호르몬의 작용. 그래서 뇌하수체 전역과 후엽, 이것도 이제 해설지를 이제 보시고요. 이건 제 핵심 요약서에 다 그림 똑같이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억이 누구냐? 뇌하수체 전역. 그래서 뇌하수체는요 전역과 후엽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모유수유에 관여하는 애가 뇌하수체 전역에서는 프로락틴, 그리고 뇌하수체 후엽에서는 옥시토신이에요. 옥시토신이 모유수유에 관련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프로락틴이 어떻게 해서 분비가 되느냐? 그래서 그 문제에서는 아기가 젖을 빨고 있죠. 아기가 젖을 빤다. 빨면 이게 부심성 경로를 통해서, 부심이 이렇게 올라가는 통로가 부심이거든요. 부심성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 호르몬의 체계는 제일 위에 있는 애가 누구예요? 시상하부거든요. 호르몬 체계 제일 위에 있는 애가 시상하부. 그 다음에 뇌하수체 아까 말한 전엽에서 시상하부를 자극하고,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해서 전엽에서 프로락틴을 자극한다. 프로락틴을 자극하면 이 프로락틴이 유즙을 생성하는 애거든요. 유즙을 생성하는 애가 프로락틴이에요. 그렇다면 유즙을 어디에서 생성하는 선방세포라고 하는 데에서요. 선방세포에서. 선방세포는 이게 이제 유즙을 만드는 애가 여기가 선방세포거든요. 선방세포에서 여기에서 유즙을 만들어요. 여기 젖이 있고 이게 젖꼭지가 있으면 유즙을 생성한다. 이게 하나를 답을 쓰는 거죠. 그 답은 기평으로는 이제 프로락틴이 답이 되는 거고, 얘 이제 프로락틴의 분만 후에 기전을 2개 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기전은 이거죠. 유즙을 생성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전은 뭐냐? 프로락틴이. 기전은 뭐냐? 그래서 프로락틴이 높으면 얘가 아까 이거는 똑같아요. 시상하부 뇌하수체 전엽에 영향을 해가지고, 뇌하수체 전엽에서 또 중요한 호르몬이 FSH, LH거든요. 성선 자극 호르몬이거든요. 이거를 억압을 시켜요. 얘가 프로락틴 높았을 때 얘를 억압이 돼서, 얘가 억압이 되면 얘네들은 뭐에 관련을 하죠? 얘는 월경이라든지 배란을 하도록 하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억압하니까 월경하고 배란이 지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와 이제 이거 2가지 쓰는 것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옥시토신이 나오는 것도 이거는 앞에 똑같이 아이가 젖을 빨면 부심성 통로를 통해서 시상하부 가고, 얘는 뇌하수체 후엽이랬죠. 옥시토신 뇌하수체 후엽. 그래서 뇌하수체 후엽에 간다. 후엽에 가서 얘는 어떻게 하느냐? 얘는 유관에 작용을 해요. 이게 유관이거든. 유관은 뭐예요? 젖의 통로가 유관이잖아요. 그래서 유관에 이제 근육,
육안에 있는 근육을 자극을 해서 유즙을 사출하도록 한다. 유즙이 나오도록 육안을 자극해서 여기 생성한 유즙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애가 그것이 옥시토신이에요. 유즙을 사출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것이 하나의 답이 되겠고, 두 번째 답은 분만 후에 또 옥시토신이 또 중요한 게 뭐냐? 옥시토신은 자궁을 수축하는 애로 유명해요. 그래서 자궁을 수축한다. 그렇다면 자궁의 수축의 효과가 뭐냐? 자궁 수축을 왜 하지? 자궁 수축을 하면요, 그 자궁의 그 태반에 있던 곳에 혈액이 있거든요. 혈관. 태반이 있는 곳에 애한테 태반을 통해서 우리 혈관을 통해서 애한테 영양이 공급이 되잖아요. 그 혈관, 이 혈관을 수축하게 만들어줘요. 자궁이 수축하면 이 혈관이 수축하게 돼서 혈관이 수축하면 뭐예요? 지혈이죠. 그래서 산후지혈을 방지하는 효과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자궁 내에 그 분만 임신 수정산물 태반이라든지 이런 것들 수정산물을 배출하도록 돕는 역할, 자궁이 수축해야만 자궁 안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것들을 이물질이라든지 피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나가도록 돕는 역할이 자궁 수축을 하는 거죠. 이렇게 답을 쓰는 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로 다시 1번 서술형 문제 1번으로 갈게요. 그래서 이 문제도 이제 거의 다 쓰신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밑줄친 기억의 각 점수가 의미하는 자극 반응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일단 이거 하고, 또 보건교사가 병원 이송 직전에 학생이 확인한 기억 디귿의 징후를 순서대로 서술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일단 기억에 있는 거, 눈 반응 2점, 언어 반응 2점, 운동 반응 3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서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GCS 반응을 사정하는 거거든요. 글라스코마 그 스케일이 있죠. 제 프린트물 보시고, 이거는 뭐 GCS, 우리가 얘 의식의 상태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GCS를 이제 확인하느냐? 눈하고 눈의 반응, 언어의 반응, 운동 반응으로써 우리가 이제 얘 상태를 확인을 한다. 그리고 이제 점수가 틀려요. 그래서 점수 외우려면 4, 5, 6점이에요. 4, 5, 6. 눈, 언어, 운동. 점수는 4, 5, 6 그렇게 외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점수 크라이테리아 4, 3, 2, 1, 1점이고, 언어도 5, 4, 3, 2, 1이고, 운동도 6, 5, 4, 3, 2,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점수들은 어떤 자극에, 눈은 보통 통증 자극이거든요. 눈은 통증이나 이제 소리죠. 통증이나 어떤 소리, 보통은 소리부터 시작하니까 소리 자극에 얘가 눈을 뜨는 거죠. 눈을 뜨는 거. 언어 자극은 언어는 이제 질문을 할 때예요. 질문을 할 때 얘가 진압력 이렇게 말을 할 때 얘가 진압력 있게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진압력 하면 뭐예요? 시간, 장소, 사람이잖아.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이제 진압력을 다 가지고 있는 게 5점이죠. 그리고 6점은 운동, 얘도 어떤 통증, 자극, 얘는 통증 자극이 없어도 어떤 자극에도 스스로 잘 움직이는 거죠. 스스로 잘 움직이는 거. 6이 이제 명령이구나. 명령에 잘 따른다. 그래서 이제 6번에서는 지금 통증이 아니라 명령이네요. 명령에 따라서 스스로 잘 움직이는 거. 그래서 여기서의 자극들은 보통 질문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통증이라든지 이런 자극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눈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소리 자극에도 눈을 자발적으로 잘 뜨는 거고, 그리고 얘는 자발적. 여기가 자발적. 소리가 죄송합니다. 이게 자발적으로 눈을 뜨는 거고, 여기가 얘는 자발적이네. 자발적으로 눈을 자발적으로 눈을 뜨는 거죠. 자발적 명령에 스스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언어, 이름을 불렀을 때 눈을 뜨는 게 3점. 그리고 여기는 통증 자극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게 2점이 되는 거예요.
단계가 좀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배적 눈을 뜨고 언어 자극에 눈을 뜨고 이건 통증 자극에 눈을 뜨고 이건 아예 이제 눈을 뜨지 못하는 거. 그리고 언어에 있어서는 질문, 진압력 있게 어떤 질문을 하면 진압력 있게 대답을 하고 사는 뭔가 혼란스러운 대답을 하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진압력에서 하나 이상에서 이상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가 병원인데 여기가 어디예요? 하니까 이 사람이 여기 집인데요. 그렇게 하면 얘는 언어 자극에서 4점을 받는 거죠. 우리 3점 같은 경우는 3점은 문제에서는 지금 여기 2점하고 2점 다 2점이었죠. 문제 나온 거는 다 2점이었죠. 그래서 얘는 통증 자극에 이제 눈을 뜬다. 그렇게 서술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3점 언어 자극의 3점은 얘가 이제 그 비조직화된 언어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조직화된 언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는 우리 말에서는 아까 주어 다음에 목적어가 있고 동사가 있잖아요. 근데 비조직적인 뭐 학교와 사과 뭐 그런 식으로 약간 비조직적인 말을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의 그 어순이라든지 그런 것이 비조직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하고 3번 구별이 되나요? 4번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어요. 여기가 어디야? 여기 병원인데 여기 집이네, 뭐 여기 학교네, 그런 식으로 대답하는 거 어수는 다 맞죠. 그런데 진압력에서 뭔가 이상이 있죠. 그거는 4점. 3점은 얘가 이제 말을 아까 비조직화적으로 말을 한다. 사과, 방, 오렌지, 여튼 비조직화에 말하는 거고. 2번은 뭐예요? 이상한 소리, 이상한 소리라든지 괴성을 지르는 게 2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답하는 게 되는 거죠. 1점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는 거고. 그리고 운동에서는 이제 명령에 스스로 이제 스스로 이것도 이제 명령에 따른다. 명령을 줬을 때 이것에 따르는 거고, 그 다음에 통증 자극을 줬을 때 얘의 움직임이 어떻게 하느냐, 그거예요. 여기서는 통증 자극을 줬을 때 이 통증을 어딘지 지적하고 제거. 우리가 통증이 있으면 우리가 어딘지 보고 통증이 없애려고 제거를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것이 5점. 통증이 있을 때 이거를 뭔가 회피하려고 하는 거. 통증이 있으면 내가 회피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4점이죠. 그리고 3점은 뭐예요? 3점은 이제 이상 굴곡 반응. 통증, 이게 굴곡이거든요. 이렇게 팔을 접는 게 굴곡 반응. 이상 굴곡 반응. 그리고 2점 이상 신전 이게 뻗는 게 신전이에요. 이상 신전 반응한다. 그래서도 여기에서도 이제 뭐 얘도 뭐 통증 자극에 이상 신전 반응을 한다. 그게 답인 거예요. 신전 반응. 지금 선생님 이거 갑자기 이거 하니까 외울 수 없죠. 당황스럽죠. 그런데 이거 거의 다 쓰셨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 많이 했고 문제도 한 몇 번 냈었거든요. 지금 힘들어 보이지만 이렇게 잘 파악해 보면 이게 단계적인 게 있어요. 그거를 보고 이제 외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니은하고 디은의 징후, 니은의 라쿤 징후랑 배틀 징후를 이제 서술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그 그림. 그래서 라쿤 징후는 사람 그림이 있죠. 남자 그림이 있죠. 그 남자 그림이 있는데 라쿤이 뭔지 아세요? 라쿤이 너구리잖아요. 너구리청. 눈 주위에 반상출혈이에요. 반상출혈. 눈 주위에 멍이 들었다도 맞아. 반상출혈이 또 한국말로는 멍이거든요. 멍이 든다도 맞고. 그리고 이게 라쿤 징후. 그리고 여기 귀 뒤에 유양돌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유양돌기 부위에 반상출혈. 그거는 뭐예요? 얘는 배틀 징후죠. 배틀 징후. 라쿤 징후, 배틀 징후. 이건 귀 뒤에 유양돌기 부위에 반상출혈. 이것도 뭐 거의 다 쓰신 거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2번 문제로 갈게요. 서술형 2번 문제에서는 지금
볼비의 애착의 4단계가 시험에 나왔고, 제가 물론 볼비를 다루지는 않았지만 니은하고 디귿에 선생님들이 그래도 한 개 한 개는 어느 정도 쓰셨더라고요. 쓰셨던 분들이 그래도 하나하나 정도 쓰셨던 분이 거의 반 이상은 쓰셨더라고요. 이거 2개를 지금 2개씩 쓰라고 했죠. 2가지. 2가지는 못 써도 하나는 쓰셨더라고요, 거의. 그리고 기억도요. 기억 답이 뭐겠어요? 안 배웠어도. 지금 2단계가 애착 형성이잖아요. 그럼 기억은 뭐겠어요? 뭐 애착 미형성 단계. 뭐 그래도 답이 되는 거예요. 여기 답이 전 애착기가 답이죠. 전 애착기. 근데 애착 미형성기에도 답으로 해줄 거예요. 왜냐 의미가 같은 거니까. 이건 뭐예요? 애착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볼바이 것도 지금 4단계죠. 전 애착기. 그리고 이런 거 외울 때도요. 의미를 잘 생각하면 좀 외우기가 쉽죠.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의미를 잘 생각. 전 애착기. 그다음 뭐예요? 애착 형성기. 애착 형성기죠. 그리고 명백한 애착이 형성해서 명백한 애착기죠. 명백한 애착기. 그리고 여기가 목표 수정, 보완적 관계죠. 동반자 관계. 목표 수정, 얘가 좀 어려워요. 목표 수정 동반자 관계예요. 전 애착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사람들에 대해서 비변별 반응을 가지겠죠. 애착이 엄마가 아닌 사람이랑 구분을 못하잖아요. 애착을 형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변별적인 반응을 갖고, 그리고 이제 얘가 말 그대로 애착이 사람에게 애착을 형성하지 않은 거. 그래서 얘의 어떤 다양한 신호, 울음이라도 웃음을 통해서 다양한 그런 걸 또 사람들과 상호 관계를 이루어 간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애착 형성기는 얘가 애착이 형성이 됐죠. 돌보면 사람의 애착이 형성이 되면 낯가림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낯가림을 한다는, 그래서 제가 낯가림을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낯가림을 쓰신 분들이 제 생각에는 한 50% 정도는 낯가림 얘기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애착이 형성이 되면 낯가림을 한다. 낯가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이제 모르는 사람과 애착이 형성한 사람은 좋아하고 내가 애착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얘가 낯가림을 갖는다라는 거죠. 애착 형성. 그리고 이제 이 애착 형성한 사람과 신뢰감을 형성하겠죠. 신뢰감 형성하고. 명백한 애착기에서는 엄마의 애착이 너무 심화가 됐죠. 명백한 애착기니까. 그래서 그 애착이 형성된 그 엄마에 대해서 얘가 적극적인 접근을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자꾸만 오려고 적극적인 접근을 하는 거고, 적극적인 접근을 엄마와 하고 그러면서 얘가 뭐가 생기겠어요? 분리불안. 애착이 너무 형성이 되면 엄마가 떨어져 가면 분리불안을 경험을 하겠죠. 분리불안이 심해지겠죠. 제가 이제 분리불안도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여기에도 이제 분리불안 얘기가 나오죠. 문제는 지금 이거를 쓰는 거였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분리불안이 이제 감소한다라고, 이때는 이제 분리불안이 이제 증가를 하고, 그리고 이때는 목표수 동반자 관계에서는 얘가 분리불안이 이제 감소된다. 왜 분리불안이 감소할까요? 애들이 보면 엄마가 떨어질 때 막 울며 떼끙 부리다가 어느 나이가 되면 엄마가 떠나줘 잘 엄마를 보내잖아요. 그 시기가 이거죠. 왜냐하면 얘가 엄마에 대해서 이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엄마 행동을 예측하니까, 엄마가 나랑 떨어져 다시 올 거라고 하는 걸 얘가 예측하기 때문에 분리불안이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불안이 감소가 되어진다.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행동으로 엄마의 행동을 뭔가 변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수정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원하는 대로. 엄마의 행동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좀 더 수정시킬 수 있다.
그다음에 3번은 이제 이게 오타 헌장, 건강 증진에서 중요한 오타 선언이거든요. 오타가 답이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건강한 공공 정책이 나와 있죠. 그 나머지 4가지 건강 증진 활동을 이제 쓰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것이 오타, 그래서 오타와 선언, 오타와 선언 중요한 건강 증진의 중요한 선언이다. 이것도 외우실 때 선언이 5가지. 이것도 건강 증진을 생각하고 외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 증진에서 중요한 게 건강 증진 건강 지향적인 정책이 중요하거든. 정책을 형성을 하고, 정책이 중요하고, 또 뭐가 중요하냐? 또 환경이 중요하거든요. 환경. 그래서 어떤 환경? 얘도 어떤 환경? 건강 지향적인 얘도 이제 환경이 중요하고, 또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활동도 중요하거든요. 지역사회 활동 이게 중요하고, 이것도 뭐 건강 증진적인 지역사회 활동을 증진하는 거. 지역사회도 중요하고, 또 개인도 중요하거든요. 그 개개인의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해요. 개인도 중요하다. 기술을 개발하는 것 중요하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보건의료 서비스도 중요해요. 뭐 건강지향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개발하는 거. 이게 건강 증진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것들이다. 정책이나 환경, 지역사회 활동, 개개인의 기술, 보건의료 서비스라는 거고요. 그래서 건강 증진 정책, 우리가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것에 영향을 주거든요. 어떤 거에 영향을 주느냐? 정책은. 그래서 어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재정이라든지 뭐 입법이라든지 어떤 조직과 관련된 이런 정책들이 건강 지향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떤 환경들이 있느냐? 우리가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연 환경도 있고요. 그리고 그 직장 환경도 있고 여가와 관련된 환경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연 환경은 지역사회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나라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가 같이 협력을 해서 자연 환경을, 우리가 자연 환경이 안 좋으면, 우리가 중국이 뭐예요? 중국의 황사, 그래서 우리가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함께 협동을 해서 자연 환경을 유지를 해줘야 돼요. 자연 환경이 안 좋으면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병에 잘 걸리니까. 또 직장이나 여가 활동도 건강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잖아요. 환경을 유지해주고.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 활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지역사회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 지지를 하는 거예요. 지역사회 지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리 집이 가난해. 그럼 가난하기보다는 우리 집이 지금 하여튼 문제가 있어. 뭔가 도움을 받아야 돼. 근데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이 많이 잘 되어 있다. 그런 것들이 지역사회 활동이에요. 지역사회 지지를 받는다든지 지원을 받는 물질적, 인적 자원, 지역사회 이런 자원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야만 봉사단체라든지 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이제 가난한 사람한테 뭔가 제공해 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많아야 그 사회가 건강한 거잖아요. 그거고. 개개인의 기술 개발은 뭐예요? 자기가 이제 건강에 대한 통제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교육이죠.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학교라든지 뭐 지역사회라든지 지역사회, 학교, 뭐 직장 이런 곳에서 교육을 해줘서 건강에 대한 통제 능력, 건강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보건의료 서비스는 우리가 치료 중심에서 뭘로 가야 돼요? 건강 증진 쪽으로 가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보건의료 서비스. 그리고 또 보건의료 서비스는 또 뭐예요? 그 국민의 어떤 요구라든지 사회 변화, 그런 것에 또 건강 서비스가 또 바뀌어져야 되겠죠. 국민의 만성질환이 많으면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 바뀐다든지 그렇게 해줘야 하는 것이 이제 이게 시험에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4번 문제. 4번 문제를 보면요. 그래서
4번에서는 지금 손목의 이상 호소, 그래서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검사 징후를 명칭을 쓰고 각 검사가 정상과 비정상 소견을 서술하라고 했죠. 그리고 기억 니은 통해서 검진하고자 하는 증후군, 이것도 수근간 증후군, 이것도 거의 다 이제 쓰시는 건데 이제 이것도 많이 다뤘던 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억에 있는 것이 손을 이렇게 한 거죠. 이게 팔렌 징후, 팔렌 검사이고, 그리고 하나는 여기서는 손목을 두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손으로 두드리든 뭐 해머로 두드리든 두드리는 거이죠. 그래서 검사 명칭, 팔렌하고 기억은 팔렌, 니은은 팔렌 검사. 이건 티넬, 이게 티넬 검사죠. 티넬 검사, 티넬. 이게 티넬 검사, 이건 팔렌 검사, 팔렌 검사인 거죠. 그리고 각 검사의 정상, 비정상, 소견. 정상하고 지금 비정상을 쓰는 거였죠. 정상, 비정상. 그래서 팔렌의 그 정상은 팔렌. 그래서 이게 팔렌이라고 하는 거의 정상. 이거는 손목을 90도로 구부리는 거거든요. 굴고 했을 때, 양 손등을 마주했을 때, 양 손등을 마주하고, 여기는 방법은 시험에 안 나왔죠. 양 손등을 마주하고 90도로 굴곡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정상은 이제 무반응. 둘 다 정상 비정상은 거의 같아요. 무반응하다, 반응이 없다는 거의 같죠. 이제 무반응. 이거 이제 비정상은 뭐냐? 팔레는, 그래서 이제 비정상은 뭐 손목이나, 그리고 손가락도 맞아요. 손이나 손목, 뭐 손목, 손가락, 이런 것들이 이제 무감각. 원래는 여기에 이제 무감각이나 절인감, 무감각이 아니라 이상감각이죠. 이상감각, 절인감, 이상감각, 절인감. 그리고 얘도 반응은 똑같아요. 얘는 손목 부위를 손가락이나 해머로 두드렸을 때, 그랬을 때 손하고 손가락에서 어떠냐? 거기에서 정상은 무반응, 반응이 없다. 그리고 비정상은 여기에 이제 이상감각, 뭐 절인감, 통증 써도 되겠죠. 이런 것. 그게 답이 되겠고요. 수근간 증후군. 그다음 논술형 문제로 갈게요. 논술형의 그 문제를 보면 그 박스 안에 1번 K 보건교사가 기억과 기억과 디귿을 위해 각각 적용하려는 역학 연구 방법이 무엇인지 제시하시오. 그리고 이제 보건교사가 고려해야 할 각각의 연구 방법이 가진 제한점 또는 단점 네 가지씩 기술하라고 했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이 뭔지를 보면, 기억의 그 목적을 보면요, 학생들의 건강 문제와 행위 및 생활 습관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그리고 또 밑에 기억을 보면 전 학년 건강 실태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한다. 전 학년 건강 실태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그래서 이렇게 뭔가 상관관계를 알고 하는 것이 단면조사 연구예요. 이거는 거의 대부분 단면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단면조사 연구라고 하는 거는요, 유병률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단면조사.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원인과 결과, 우리가 결과라고 하는 거 어떤 질환이죠. 질환. 그리고 원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생활습관이라든지 문제의 어떤 폭로, 이런 것들이 원인이거든요. 원인과 결과 간의 어떤 상관관계라든지 연관성 이런 것들을 알고자 하는 것이 단면조사예요. 그렇다면 단면조사라고 하는 연구의 틀은 뭐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보면, 단면조사는 이제 이 원인하고 결과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동시. 그래서 얘 연구의 그 틀은 제가 여기는 안 넣었지만 이런 연구의 틀을 갖는 애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폭로와 이제 결과, 질환. 폭로가 있고 질환이 있고, 결과. 어떤 질환이 있고, 여기 폭로가 없고 질환은 있고, 이거는 폭로가 있는데
쥐라는 없다. 이건 폭로가 없는데 쥐라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동시에 연구를 하는 것이 이게 단면조사거든요. 그래서 얘가 여기 사례 문제에서 보면요. 그래서 전학년 건강 실태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그래서 건강 문제. 그래서 여기 얘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 문제가 무엇인지를 여기다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건강 행위 및 생활 습관. 여기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냐.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대상이 누구예요? 결핵 유병률이죠. 증가한다. 그래서 결핵 유병률. 그래서 재직 중인 고등학교 학생들이 전 건강 실태 및 결핵 관련 여부를 확인해야겠다고 판단.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건강 문제, 학생들 건강 문제. 그래서 여기서 이 단면조사 연구에서는요, 결핵도 이제 검사를 하고, 결핵에 어떤 얘 폭로된 것들이 뭐가 있느냐, 얘가 영양 섭취가 부실했는지, 이게 폭로가 될 수 있겠죠. 뭐 이런 것을 할 수 있고, 또 여기선 결핵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건강 문제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핵뿐만이 아니라 얘네들한테 또 중요한 또 건강 문제가 뭐라고 할까요? 이제 건강 문제, 만약에 뭐 소화성 궤양이 있는지 뭐 이런 것도 검사를 할 수 있죠. 이것도 조사를 할 수 있잖아요. 너가 소화성 궤양 가지고 있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폭로가 뭐냐? 뭐 스트레스냐? 스트레스가 또 결핵과도 관련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는 게 단면조사 연구예요. 그래서 이 뭐 영양과 결핵과 상관계가 있는지, 어떤 이제 관계가 있는지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디귿의 검사를 볼까요? 디귿은 결핵 확진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결핵 유발 요인을 파악한다. 확진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결핵 유발 요인을 파악한다라고 했고, 디귿을 보면요, 결핵으로 판정받은 학생군과 결핵이 없는 학생군을 대상으로 결핵 위험 요인의 노출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분석 역학 연구. 이게 환자 대조군이거든요. 그래서 환자 대조군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환자군을 만들죠. 환자군하고 여기는 대조군은 건강한 애들이에요. 환자군은 여기 결핵 환자죠. 결핵 환자. 여기는 대조군은 결핵이 없는 애. 이거에 과거에 얘가 어떤 노출이 있었냐? 과거에 얘 이제 원인에 대한 어떤 노출이 있었는지, 노출이 없었는지, 노출이 이제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하는 게 환자 대조군이에요. 그래서 단면조사 연구랑 환자 대조군 연구랑 다른 점이 뭐냐면요, 얘는 현재 환자군하고 건강한 대조군하고 이걸 과거에 어떤 거에 이 결핵과 관련된 어떤 거에 노출이 되어져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조사하는 게 환자 대조군이고요. 아까 말했던 단면조사는 이거를 동시에요. 동시 현재 영양 상태를 보는 거죠. 현재 영양 상태와 예를 들면 영양 상태와 현재 결핵 유무를 보는 거. 이거는 뭐냐면 과거에 영양이 안 좋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과거 영양이 안 좋은 거랑 현재 결핵에 걸렸는지. 영양은 제가 그냥 예를 든 것뿐이고요. 그렇게 연구를 하는 거. 그래서 얘의 단면조사의 단점은 뭐냐? 4가지를 쓰라고 했죠. 단면조사의 그 단점은 이게 그 폭로와 결과를 동시에 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동시에 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원인인지 어떤 시간적인 그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이게 현재에서의 상태로서만 이거를 보기 때문에 선후관계 시간적인 이 영향이라고 하는 애가 진짜 과거의 영향을 보는 게 아니지 현재 영향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얘 때문에 이게 발생했다고 말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현재 거로서만 얘기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선후관계 파악하기가 좀 어렵고, 또 여기에서는 원인이 한 가지 원인만 찾는 게 아니지 여러 가지 원인에서 찾는 거잖아요. 영향이 될 수도 있고, 또 생활 습관에서 영향이 될 수도 있고, 또 만약에 결핵과 관련된 것이 얘가 사람이 많은 곳에 자주 가는 애라든지 뭐 그것이 원인일 수가 있잖아요. 그거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단면조사 연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좀 힘들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을 가지고 한다라는 거 하는 거.
그리고 얘는 이 단면조사 연구를 하려면은 대상자 숫자가 많아야 돼요. 대상자 숫자가 많아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할 때 또 실제 그 환자, 결핵 환자들이 그 병원에 갔다든지 사망했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정보의 어떤 편견이 들어갈 수가, 정보의 편견이라고 보기 때문에 선택의 편견, 환자 선택의 편견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그 결핵 환자들이 병원에 가 있어가지고 지금 거의 건강한 애들하고 좀 결핵에서 어느 정도 나은 애들밖에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대상자 어떤 선택 편견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발생률을 구할 수가 없어요. 발생률을 구할 수 없다. 왜 발생률을 구할 수 없냐면 발생률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대상자를 했을 때 발생하는 걸 보거든요. 여기는 건강한 대상자로 하는 게 아니죠. 환자도 들어있기 때문에 진정한 이제 발생률을 구할 수가 없고 유병률만 구하는 거죠. 유병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신원이라든지 기존의 환자까지 합한 거 유병률이거든요. 유병률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만 발생률을 구할 수는 없어요. 발생률은 건강한 사람 안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환자 대조군의 단점은 뭐냐? 환자 대조군의 단점 4가지. 얘의 단점은 뭐냐면 이 환자군과 질병만 없고 비슷한 대조군을 해줘야 되거든요. 비슷하지 않은 요인이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연구에. 그렇기 때문에 그 질환이 없고 나머지는 같은 비슷한 대조군을 만들기가 좀 힘들다는 거예요. 나이에 있어서도 이제 비슷하게 해야 되고 또 경제적인 것도 비슷해야 되잖아요. 그래 이것이 좀 신뢰성 있는 연구가 되거든요. 그걸 하기가 좀 어렵다. 단점이. 그리고 또 단점이 뭐냐? 그리고 이거는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료에 있어서 과거의 자료라든지 기억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보 편견이 이런 것들이 정보 편견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제일 좋은 것이 발생률을 구하고 비교 위험도를 구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이거는 코호트 연구에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구할 수가 없거든요. 얘는 발생률이라든지 비교 위험도를 구하지 못하고 교차비만 구해요. 교차비는 나중에 배워요. 교차비만 구하기 때문에 교차비에 의한 간접 비교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간접 비교. 그리고 또 여기에 통제가 필요한, 내가 여기에 있어서 어떤 제3의 변수가 또 여기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결핵 환자가랑 비결핵이 있고 뭐 아까 과거에 노출해서 영양 부족을 했다고 하면 또 여기에서 또 결핵이 유발하는 것에 또 중요한 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걔를 통제에 대한 변수를 내가 모르고 통제를 안 하면 또 그게 영향을 좀 줄 수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통제에 대한 변수를 인지하지 못하면 또 이게 이 연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2번에서는 지금 양성 예측도와 음성 예측도를 백분율로 산출, 여기서 반올림 없이 첫째짜리라고 했죠. 제시하고 산출값의 의미를 서술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양성 예측도와 음성 예측도를 이제 구하는 문제죠. 그래서 그 밑에 이것도 공식에 대입하는 거죠. 양성 예측도, 음성 예측도라고 하는 것은 검진 도구의 예측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 예측도, 음성 예측도. 말 그대로 이제 예측을, 그 검진 도구를 예측을 하는 거죠. 예측. 그래서 그 검진 도구가 양성자, 검진 도구가 양성이라고 판단한 사람들 중에서 진짜 환자가 있는 거를 비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검진 도구의 양성자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양성자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에 진짜 양성자, 진 양성자가 있고요, 가 양성자가 있어요. 가짜 양성자가 있어요. 우리가 검진 도구가 모두를
환자라고 해주진 않죠. 우리 검진 도구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검진 도구를 사용했을 때 이 검진 도구가 정확하게 100%를 환자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검진 도구. 예를 들자면 검진 도구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검진 도구. 당뇨 소변 테스트. 그게 100% 당뇨 환자를 검진하는 건 아니죠. 선별할 뿐이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진양. 이 환자라고 하는 거는요, 진양성자죠. 그 검진 도구가 양성이라고 한 사람이 진짜 환자가 된 거죠. 가양성자는요, 그 검진 도구가 양성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병원에서 진단해 봤더니 아니야. 그런 것들이 가양성자예요. 그 검진 도구는 환자라고 말을 했는데 병원에서는 실제로 정밀 검사했던 환자가 아니야. 그게 가양성, 가짜 환자. 가양성자, 가짜 환자가 아니라 가양성자예요. 이것이 양성 예측도의 공식이에요. 그리고 음성 예측도의 공식은 얘하고 반대거든요. 얘는 그 검진 도구의 음성자라고 하는 그 검진 도구가 너는 환자가 아니라고 진단을 하는 거죠. 그렇게 검진 도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얘는 환자일 가능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음성자죠. 근데 그 진짜로 환자가 아니라고 했을 때 진짜 환자가 아닌 애도 있고 진음이 있고, 근데 검진 도구에서는 환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병원에 갔더니 환자야. 그런 건 뭐예요? 가짜 음성이죠. 가음성자예요. 가음성자. 였을 때 분자는 진짜 음성이 되는 거. 그것이 이 검사 도구 예측 능력을 보는 거거든요. 곱하기 이제 100%. 그래서 그 문제를 보면요. 그래서 흉부 방사선 촬영 검사가 양성 음성으로 나누는 거, 이것이 검진 도구예요. 확진에 의한 결핵 양성과 결핵 음성, 그리고 이것은 이제 확진한 거죠. 진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 표를 보는 거를 선생님이 여기서 좀 표 보는 거는 또 시험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X선 결과가 지금 양성 음성, 이거는 확진을 한 거죠. 확진으로 결핵이 양성이 됐고 결핵이 음성이 되는 거가 지금 명수가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25가 있고 475, 여기는 30, 470, 500. 그래서 X선 결과 이 검진 도구가 양성 있는데 진짜 확진이 됐다. 얘가 뭐예요? 아까 제가 말하면 진양성인 거예요. 진양성. 얘는 뭐예요? 검진 도구에서는 양성이라고 했는데 병원에서는 결핵 환자가 아니야. 그러면 얘는 뭘 했었죠? 가짜랬죠. 가짜 양성인 거야. 가양성. 그리고 X선에서는 검진 도구는 음성이었는데 병원에서는 환자라고 진단을 했어. 그럼 얘는 뭐라고 했어요? 가음성이랬죠. 가짜 음성. 음성인데 가짜예요. 환자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예요? 얘는 진음성이죠. 검진 도구가 음성이라고 했고 병원에서도 음성이라고 한 거잖아. 결핵이 아니다. 그러면 얘는 진음성이죠. 그래서 이 의미를 아셨죠? 그럼 이거를 이제 저기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진양성, 가양성이랬죠. 진양성, 가양성. 이게 30이죠. 30분의. 그리고 진양성은 얘죠. 그러니까 20 곱하기 100.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죠? 네, 거기 답 있죠. 답한 거가 안 보네. 그래서 계산은 66.6이 나와요. 66.6%. 66.6%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진음성, 가음성. 그래서 이거잖아요. 이거 명수. 이게 470이죠. 470이고 진음성은 465죠. 465 곱하기 100. 그럼 얘가 몇 나와요? 98.9가 나오죠. 98.9%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첫째 자리까지 하고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답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건 지금 논술형이잖아요. 논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논술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런 것까지 다 과정을 다 써줘야 논술형의 의미가 있으니까 이거를 다 써줘야 되겠죠. 공식하고 내준 거 하고 쓰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제 이 양성 예측도가 뭔지를 설명하라고 했죠. 양성 예측도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그 검진 도구가 양성자라고 한 사람들 중에서 진짜 환자인 비율을 나타내는 거가 이제 66.6%이다. 그렇게 하면 되고, 음성 예측도는 뭐라고 했어요? 그 검진 도구가 환자가 아닌, 음성자라고 하면 뭐예요? 검진 도구가 환자가 아니라고 한 사람들 중에서 진짜 병원에서 환자가 아닌 것으로 진단한 사람의 비율이 98.9%이다라고 그렇게 해설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논술형 2번 문제로 갈게요. 그래서 논술형 2번 문제도 이것도 뭐 거의 다 쓰셨던 문제죠. 이것도 많이 다룬 거니까. 그래서 문제에서는 지금 문제 1번에 강박장애에서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의 개념을 서술하라고 했죠.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의 개념을 서술하고, 각 개념과 관련된 민수의 증상을 위 대화문에서 찾아 서술하고, 또 강박사고와 강박행동 간의 심리적인 기전에 대해서도 기술 서술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해설지를 보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강박장애는 강박 특히 사고와 강박 행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강박 사고와 강박 행동이 뭐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죠. 뭐가 강박 사고냐? 그래서 강박 사고는 그러니까 반복적이고 이제 지속적이고 자꾸 침범. 어떤 생각이 나를 자꾸 침범해요. 선생님도 그런 거 느끼죠. 어떤 생각이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그 생각이 나를 자꾸 침범하는 거. 침범하고 부적절한 것들이 나한테 침범을 하는, 이게 사고이기도 하고 영상이기도 하고 충동이기도 하는 거예요. 사고, 영상, 충동 뭐 하고 싶은 것. 영상은 뭔가 영상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불안을 증가를 시키죠. 불안을 증가시키니까 얘를 뭔가 중화를 시키고, 불안하니까 이거를 중화하고 싶어요. 중화는 뭔가 이걸 없애고 싶은 게 중화잖아요. 중화하거나 무시하거나 억제하거나 중화하려고 얘가 이제 시도를 하죠. 강박사고가 너무 괴로우니까. 근데 이런 강박사고는 생활의 문제는 아니에요. 강박사고가 생활의 문제는 아니다. 내가 이제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 그 남편과의 사이가 안 좋은 것 때문에 강박사고가 막 일으켜지는 거. 하여튼 이 강박사고가 남편과의 어떤 문제와 관련된 강박사고,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생활의 문제는 아니고 이것이 이제 나의 마음의 산물이에요. 마음 안에서 또 마음의 산물, 마음 안에서 생기는 거고, 외부에서 주입되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주입. 외부에서 이 강박사고를 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자꾸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강박적인 사고가. 이것이 강박사고. 이거는 뭐 한 줄만, 이 정도만 써도 되겠죠. 이거 다 안 써도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강박 행동은 뭐냐? 강박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강박 사고에 대한 반응으로 강박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강박 사고에 대한 반응으로 강박 행동을 하죠. 그래서 이런 강박 행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 행동. 어떤 행위이기도 하고 정신적인 행위이기도 해요. 행위가 대표적인 것이 손 씻기죠. 손 씻는 거라든지, 정신적인 행위는 뭐 기도하기라든지, 뭐 숫자 세기를 막 계속 한다든지. 그래서 이 강박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안을 감소시켜요. 아까 강박 사고는 불안을 증가시킨다고 했죠. 강박 행동을 함으로써 얘가 불안이 감소가 되고, 또 이 중하고 이 강박 사고에 중화를 하려고, 무시하고 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강박 행동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와 이제 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좀 과도하다는 얘기예요. 이 강박 사고와 강박 행동에. 예를 들자면 강박 사고가 하여튼 나는 강박 사고가
나는 누구를 어떻게 하고 싶다 막 그런 사고가 자꾸 생기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런 생각을 중화시키려고 강박 행동을 하죠. 그게 손쉽기로 한다. 그러면 이것이 서로 그 사고와 손쉽기 행동은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뭔가 과도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정도 쓰시면 되고, 문제가 또 거기서 강박 사고는 보이는 게 민수에게 보이는 게 뭐예요? 강박 사고가 거기서 담임교사 중간 정도를 보면요, 민수가 담임교사가 말한 것 중, 그래서 이제 부모님 말씀, 민수가 학교에서 사용한 책 문고리 등 모든 것이 오염되었고 세균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계속한 이게 강박 사고죠. 학교 사용한 책 문고리 모든 오염됐고 세균이 있다고 생각을 계속한다. 이게 강박 사고이고, 그래서 강박 행동은 얘가 뭐냐? 손을 씻는 거죠. 손을 씻는 강박 행동. 그래서 얘는 강박 사고와 강박 행동이 좀 과도하다. 강박 행동이 과도하다고 중화하려고 하는 강박 행동이 좀 더 과도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심리적인 기전을 서술하라고 했죠. 심리적인 기전. 심리적인 기전이라고 하는 것도 강박 사고. 그래서 아까 강박 사고는 부적절하고 그렇게 침범적인 강박 사고는 어떻다고 했어요? 강박 사고는 불안을 일으킬 때 있죠. 불안을 일으켜요. 강박 사고는 불안을 일으키고, 그래서 불안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래서 이 불안을 일으키니까 얘가 이거를 강박 사고를 어떻게 하냐? 무시하거나 억제하거나 중화한다 했죠. 중화하려고 얘가 뭐를 한다고 했어요? 강박 행동을 한다고 했죠. 강박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강박 행동을 하니까 어떻게 된댔어요? 불안이 감소가 된다고 했죠. 이것이 강박 사고, 강박 행동의 기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박 사고와 행동의 순환적인 관계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렇게 하는 게 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2번이 이제 보건교사 제시한 인지행동 치료 중 체계적 둔감법과 사고 중지 실시 방법을 각각 서술하라고 했죠. 체계적 둔감법, 사고 중지. 이것도 체계적 둔감, 사고 중지 거의 쓰신 거. 체계적 둔감, 말 그대로 체계적으로 둔감화를 시킨다고 했잖아요. 체계적으로. 그래서 어떤 불안을 일으키는 어떤 상황을 우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불안을 덜 일으키는 거에서 가장 많이 불안을 일으키는 상황에 얘가 노출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불안을 얘한테 이제 지금 강박적인 사고를 일으키는 어떤 상황을 상상 속에서 이 상황을 상상 속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 아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더러움에 대한 그런 오염에 대한 공포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상상 속에서 얘를 노출을 시켜주고 그럴 때 노출을 하면 얘가 더 불안을 느끼잖아요. 그럴 때 뭐를 하냐면 이완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완 훈련을 하면 불안이 감소를 하죠. 근육을 이완시키는 거거든요. 근육을 이완. 뭐 심호흡을 한다든지 근육 이완법에 뭐 수축하고 이완하면 몸이 이완이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이 상황에 노출하게 한 다음에 이완 훈련을 시켜줘서 불안 반응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체계적 둔감화예요. 그래서 가장 그 불안을 일으키는 상황을 실제 노출이죠. 실제 노출. 그 실제 노출은 뭐예요? 아까 얘가 오염에 대한 공포가 있으니까 진짜로 더러운 것을 만지게 하는 거, 오염된 것을 진짜 만지게 했을 때 이완 훈련하는 거죠. 그때 이제 심호흡을 한다든지 근육을 수축 이완하는 이완 훈련을 해서 불안을 갖지 않고 얘가 그런 것에 오염에 노출해도 너가 이제 극복할 수 있다.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거. 그것이 체계적 둔감화이거든요. 그리고 사고 중지라고 하는 거는 얘가 자꾸만 강박 사고를 하잖아요. 이거를 중지시키고자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중지시키고자 하는 방법도 이제 간호사가 중지하고 얘가 스스로 큰 소리로 중지를 하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생각을 하고, 이거를 자꾸 연습을 시키고 혼자 조용히 중지하도록 하는 것이 사고 중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간호사가 중지하는 거는 얘가 강박적인 사고를 말을 하면, 대상자가 강박적인 사고를 얘기를 하면 간호사가 중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자기가 혼자 있을 때도 강박적인 사고가 강박적인 사고에 집중을 하고 스스로가 큰 소리를 중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바람직한 사고를 바꾸는 거예요. 아까 이제 오염에 대한 공포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고 좋은 생각. 그래서 내가 뭐 깨끗하고 뭐 좋은 곳에 간다. 내가 깨끗하고 즐거운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바꾸고 이거를 연습하고 그래서 혼자 조용히 강박적인 사고가 날 때는 혼자 조용히 중지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사고 중지거든요. 그래서 강박적인 사고를 중지시키도록 하는 거 이제 이게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위의 대화를 고려하여 수업 시간 중에 민수가 손을 씻으러 가고자 할 때 담임 교사가 취해야 할 적절한 대응 방법 한 가지와 그 이유를 서술하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얘가 이 상황이 지금 강박 장애의 초기죠. 거의 자꾸만 이런 증상이 나타난 초기이기 때문에 초기일 때 특히 쓸 수 있는 간호중재를 써야 되죠. 그래서 특히 초기일 때 하는 거는 이 강박 행동이 있을 때는 처음부터 얘를 하지 말도록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허용을 해줘야 돼요. 허용. 시간을 하도록 해줘야 되죠. 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수용적인 다른 방법으로 하도록 한다든지 수용자 사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이거 할 때 피부를 보호하도록 하는 거.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쓰면 돼요. 이거 세 가지 다를 쓰는 게 아니라 뭐 하나를 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 생각나는 거를 하나를 쓰면 되죠. 왜 이 강박 행동인 손 씻기를 하도록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 강박 행동 손 씻기라고 하는 행동 자체는 시간이 소모되는 거거든요. 시간 소모적이에요. 근데 이거를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면은 억지로 얘한테 하지 않도록 이제 막으면 얘가 더 불안이 증가를 해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아까 강박 행동이 불안을 감소시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하지 않도록 하면 불안이 더 증가를 하고 그래서 이제 불안이 증가하니까 이 행동을 더 하고 싶은 욕구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시간 소모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이제 막으면 안 되고 이거를 하도록 허용을 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쓰고 뭐 하도록 하는데 얘가 피부에 강박 손 씻기를 하면 어떤 부작용이 생겨요? 피부에 손상을 입잖아요. 피부 손상. 그래서 피부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손 씻기 전에 바세린을 바르면 조금 낫죠. 바세린을 바르고 손 씻으면 낫죠. 바세린은 기름이니까 바세린을 바르고 손을 씻는다든지 미지근한 물에서 손을 씻는다든지 미지근한 물, 바세린 그리고 또 이제 수분이 많은 비누를 쓴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피부 손상을 막도록 한다라고 그렇게 이거랑 이렇게 조금 섞어도 되겠죠. 해야 되지만 피부 손상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수용적인 허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를 손 씻기 대신에 대체할 수 있는 어떤 활동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옷을 빤다든지 또 뭐 이렇게 정리를 한다든지 강압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함으로써 칭찬해주고 그래서 이런 허용적인 행동을 통해서도 이제 불안을 감소시키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해설은 문제풀이 한 거는 여기까지 했고요. 그러면 그러면 내년에 뵙도록 할게요. 수업 마치겠습니다.